네, 인간과 본성 구주차 수업을 합시다. 구주차는 교재 밖에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주차 역시 구주차 구주 제 구주 1차 시어 2차 시 수업 자료는 하나입니다. 그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걸 1차 시어 2차 시로 나누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구주차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고 있는 제목은 이제 안티고네 죽음을 통해 본 이상과 현실 이렇게 지금 잡았긴 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그 그리스 신화, 希腊 신화와 希腊 신화를 希腊 신화 우리가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데 그리스 신화가 원래 이제 그 뭐 영어 영미식이고요. 본래는 希腊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인 조르바 그렇게 이제 번역되기도 하는데 본래는 이제 希腊인 조르바 이러거든요. 하여튼 이 안티고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는 希腊 신화가 이제 굉장히 그 좀 분량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신화 속에서 인간의 심리 내지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 만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 교재를 일단 구주차는 접어두고 우리 신화 속에서 그리스 希腊 신화 속에서 이제 오디푸스 왕의 이야기거든요. 안티고네가 오디푸스 딸이니까. 그래서 그 오디푸스 왕의 비극,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연관된 것이는데 오디푸스 왕의 딸인 안티고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심리 내지는 본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그 오디푸스 이제 요 부분을 안티고네의 비극이라고 할까? 안티고네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티고네의 아버지인 오디푸스 왕 이야기를 이제 사전적으로 좀 해야 돼요. 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음,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든가 뭐 나르시시즘이라든가 피그말리온 효과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가 정신분석학자가 만들어낸 하나의 그 어떤 개념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디푸스 그래서 그 오디푸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해야 되겠는데 일단 지금은 프로이드를 비롯한 그 심리학자들은 이를테면 지금 이제 자료는 여러분이 지금 그 내가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만 하여튼 설명을 좀 하면 뭐 오디푸스라든가 뭐 나르키소스라든가 피그말리온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오디푸스 컴플렉스는 신탁이 내려진 대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혼인해서 결국 파멸에 빠지는 인물을 이제 말하거든요. 오디푸스 왕은 이제 그로부터 이 이제 지금부터 프로이드는 오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개념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르키소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얼굴을 모르고 성장한 나르키소스가 그 수면에 그 이제 물 위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서 스스로에게 지독한 사랑을 품는 그런 기관 운명의 소유자가 나르키소스인데 그 이야기로부터 이제 자기애가 아주 강한 그런 경향을 나르시시즘이다라고 이렇게 또 이제 그 개념어를 만들어서 이제 이론을 정리합니다. 이 프로이드가. 그다음에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만든 조각상에 사랑을 쏟아서 생명이 깃들게 하는 그런 기적을 낳게 하는 인물이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또 프로이드는 이제 그 어떤 바라는 대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뭐 교사나 이제 부모가 바라는 대로 바라는 만큼, 그러니까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긍정적인 그런 뭐 어떤 태도를 보인다, 이런 이제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예요. 자, 그런데 이 이제 이 오디푸스 콤플렉스라든가 나르시시즘이라든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오디푸스, 나르키소스, 피그말리온, 이 그 이제 히랍 신화의 세 인물에서 그 세 인물의 운명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인간의 심리, 뭐 본성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심리를 밝혀내요. 지금은 또 프로이드와 같은 이런 심리학자들이. 그러니까 일테면 오디푸스 콤플렉스는 어린 시절 사내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품는 어떤 상반된 충동, 예컨대 어머니에게는 성욕을, 또 아버지에게는 이제 살해 충동을 그 설명하는 그런 개념으로 오디푸스 콤플렉스를 이제 설명하고, 나르시시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두하고 집중하는 그런 어떤 자기 도취, 그런 어떤 증세를 나르시시즘이라 하고,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와 믿음의 힘, 이런 것을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그 이제 오디푸스 컴플렉스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지금 그 안티고네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지금 오디푸스 왕이죠. 이 오디푸스 왕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할게요. 넘기다 보면 이제 자료에도 들어있는데 일단 설명을 좀 하고, 우리가 1차시, 2차시 나눠서 공부를 할 거니까 차분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는 도시국가였거든요. 이 작은 이제, 왜냐면 그 섬 반도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작은 이제 그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인데, 그 중에 이제 테베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하나 있어요. 아테네 북쪽에 위치한 도시국가인데, 테베 왕 라이오스와 왕비 이오카스 때 사이에 자식이 이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탁에게 이제 늘 묻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라는 거죠.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들에게 내려진 신탁이 신들의 예언이라고나 할까, 신탁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신탁은 굉장히 황당하고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라이오스 왕은 너무 이제 무섭잖아요. 예언이 실현되면 안 되니까. 예언이 실현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내는 자기 이제 아들과 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테베 왕 라이오스는 이제 아내와의 잠자를 피해요. 그러나 이제 뭐 어느 날 술에 취해 가지고 자제력을 잃고 아내와 이제 동침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겠죠. 신택을 피하는 길은 뭐겠어요, 이제. 아들이 이제 자라기 전에, 장성하기 전에 아이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부모로서 차마 또 아이를 직접 죽일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목동에게, 꼭 이러죠. 이런 이야기. 비슷한 얘기도 많아요, 보면. 목동에게 그 이제 아이의 양 그 발목을 밧줄로 꿰어서 묶어가지고 산속에 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이 또 목동은 또 그 어린아이가 산속에서 죽도록 할 수는 없어서, 그 이웃나라 이제 코린토스의 목동에게, 또 좀 잘 아는 목동에게 맡기고, 테베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아이를 키워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요. 이제 이렇게 운명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목동이 또 이제 그 테베의 이웃 나라 중에 이제 코린토스, 거기도 이제 그 폴리보스라고 하는 왕이 또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어찌 또 이 아이를 데려가니까 이 폴리보스 왕이, 코린토스의 왕이 흔쾌히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이름을 이제 오디푸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근데 오디푸스는
자신이 이제 그 양자임을 모른 채 이렇게 이제 멋진 청년으로 이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코린토스 왕과 왕비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그런데 이제 또 우연히 이 오디푸스가 우연한 기회에 그 애연 신탁을 이야기를 전해 들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오디푸스가 생각하기에 이제 자신이 양자인지를 모르니까 이 지금 코린토스 왕이 이제 친부, 왕비가 친모, 친부모인 줄 알고 이 신탁이 그 이제 실현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코린토스를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음. 이리저리 떠다니던 오디푸스가 테베로 이제 가는 도중에 하필 테베가 어디에 오디푸스 본래 고향이잖아요. 나라잖아요. 테베로 가는 도중에 뭐 이제 뭐 세 갈래 길인가 네 갈래 길 하여튼 뭐 그 책에 보면 세 갈래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갈래 길에서 마차에 탄 한 노인 일행과 딱 마주쳐요. 근데 이 노인이 바로 자신의 그 아버지 테베 왕 라이오스 왕이었다. 근데 알 리가 없잖아요. 알 리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 그 테베 왕 라이오스 왕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있던 그 스핑크스라는 괴물을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또 델포이 신탁이 있는 델포이로 또 가는 도중이었는데 이 라이오스 왕과 그 오데푸스가 그 서로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그 서로를 이제 일단 몰라보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삼거리 길을 좀 서로 좀 비켜주면 좋을 텐데 둘 다 그 좀 그 성미가 그렇게 원만한 사람들은 아니었나. 서로 이제 먼저 길을 그 비켜달라고 다퉈요. 음. 그래서 이제 라이오스가 왕이니까 왕이고 또 나이도 먹었고 또 일행도 있으니까 이제 오디푸스를 이제 혼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 격분한 오디푸스가 그냥 이 라이오스와 수행원들 모두를 이제 다 없애버리는 거, 살해해버려요. 자기 아버지인데.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오데푸스는 이제 테베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어서 스핑크스를 퇴치하고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라이오스 왕이 테베 왕 라이오스 왕이 뭐 도둑의 무리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런 소문도 들려오고 오랫동안 이제 그 테베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왕비가 이제 이 스핑크스를 퇴치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 왕국을 주고 내가 같이 결혼하겠다 이제 이렇게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디푸스가 하필 또 그 스핑크스를 퇴치하고 테베의 왕으로 추대를 대죠. 그리고 이제 왕비 즉 자기 친어머니와 관계를 맺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푸스는 이렇게 그 부왕이었던 친아버지였던 라이오스와 라이오스의 아내 이오카스테 친모 막 결혼해서 아들 둘과 딸 둘을 두고 한 15년 정도 이제 행복하게 세월이 시간이 지나가요. 그리고 테베는 평화 번영을 일정하게 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신하니까 신들이 더 이상 이 오디푸스가 범한 죄악들을 이제 방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15년 동안 뭐 하다가 하여튼 그래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신들의 저주로 테베에는 다시 역병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염병, 그다음에 기아는 굶주림, 역병과 기아가 찾아들고 또 백성들이 이제 고통으로 신음하고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절망한 테베의 백성들은 이제 왕을 찾아가서 왕이 누구? 오디푸스. 오디푸스 왕을 찾아가서 이 테베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이제 간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오디푸스는 또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이제 에,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그 테베 오디푸스 궁전 앞에서 탄원하는 백성들이 이제 탄원을 하고 있고 온 도시를 이제 그 내려덮친 역병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그 이 오디푸스 왕에게 탄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때마침 오디푸스가 아폴론에게 보낸 그 사자 크레온이
도착해요. 테베. 그래서 그 선 왕이었던 라이오스를 살해한 자를 알아내서 그를 죽이거나 나라 밖으로 추방하면 이 역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아폴론 그 신의 이제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크레온이 와서 그러면 이제 오디푸스는 그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오디푸스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근데 아직은 모르니까 다들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 라이오스 살인 사건의 비밀을 애언자에게 이제 물어요. 뭐 테이레시아스라고 하는 애언자에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그 이 애언자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 범인이 당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래서 물론 이제 예언자가 쉽게 이 말을 하진 않죠. 이 말이 불러올 후폭풍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오디 오디푸스가 이제 이 예언자를 또 범인으로 이제 혹시 이렇게 뭐 혹시 너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대답을 다 하지 않고 막 그러니까 곤란해하는 표정을 짓고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괜히 이 사람을. 그래서 범인으로 몰아붙이니까 이제 이 예언자는 자신이 살아야겠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당신이요. 이렇게 바로 그대가 이 나라를 더럽히는 불경한 자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디푸스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크레온이 그 처남이 자신을 추방하려고 이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부추기지 않냐 이렇게 또 판단해요. 그래서 이제 크레온가 그 처남과 언쟁을 또 벌이는 거죠. 사실 처남인데 이게 숙부죠, 그쵸? 예, 숙부가 되는 거잖아요. 복잡해 이렇게 촌수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이제 크레온과 오디푸스가 그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라이오스 왕이 왕비였다가 이제는 오디푸스의 그 왕비가 된 이오카스테가 등장해서 두 사람의 다툼을 말리죠. 그래서 이오카스테가 이 오디푸스를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 오히려 오디푸스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야. 그 무슨 얘기를 했냐? 자,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는 아들의 손에 죽게 된다는 신탁을 피하고자 아들을 산에 갖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오디푸스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디푸스가 코린토스의 왕자였을 때 델포이 신전에서 받은 신탁, 즉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해서 결혼하게 되리라는 예언과 아니 놀랄 정도로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거야. 그러면 나는 누구냐? 후에마이. 예, 나는 누구냐? 그러면 그 예언자의 말이 맞겠다는 또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아직은 그 코린토스의 부왕을 친부로 믿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라이오스 왕이 도둑들에 의해서 살해됐다고 이제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자신 혼자 있잖아요. 그 라이오스 왕 일행을 죽일 때.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주 그 신탁의 양쪽에서 신탁이 너무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이제 결정적으로 코린토스 왕의 부고를 이제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고를 가지고 온 사자가 등장해요. 등장하면서 그 사자가 이 부고만을 가지고 왔으면 오데푸스는 그 이제 비로소 친부살의 신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코린토스 부왕이 사실은 오데푸스의 친부가 아니다는 소식도 함께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갓난아기인 오디푸스를 라이오스의 가신으로부터 건네받아서 이 코린토스의 왕에게 선물로 준 자가 바로 이 사자인 거예요. 사신이. 그래서 이 사신의 등장은 이 오디푸스 왕 일가에게 그 이 저주의 신탁 포즐이 완벽하게 완성되었음을 알려준 셈이 돼요. 결국 오디푸스는 이제 친부 살해범이자 친모와 결혼한 피르나임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궁전으로 뛰쳐들어간 그 이오카스테,
어머니이고 지금의 아내가 목을 매 자살하고 이제 뒤를 쫓아간 오데푸스가 또 그 이 아내이면서 친모인 이오카스테의 브로치로 자신의 이제 브로치라고도 하고 뭐 머리핀이라고도 하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것으로 자신의 두 눈을 이렇게 찔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 사진 보고 내가 이 장면을 그대로 계속 놔두고 이제 이 오데푸스 왕의 비극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스스로 눈을 빼내고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고 이 이제 테베를 떠나서 이제 방랑을 해요. 방랑을 합니다. 하여튼 이 오디푸스 왕의 비극과 관련해서 이 이제 간략하게 줄거리를 내가 좀 설명해 줬잖아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오디푸스 왕의 비극 이야기는 처음부터 오디푸스의 부친 사례라든가 어머니와의 근친 상관 같은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문제 장면들만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테베 왕이 되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고 그 때문에 과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어떤 그 소위 어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초점에 맞춰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디푸스에게 그 신탁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운명이 신들의 어떤 명령을 받고 있음을 뜻하죠. 그래서 오디푸스 왕 이야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빠뜨릴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운명과 자유 혹은 저항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포클레스에게 있어서 이제 이 오디푸스 왕 이야기를 기록한 소포클레스에게 있어서 인간의 운명이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끝내 피해갈 수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인간 운명에 대한 인식은 그리스 시대 작가들의 일반적인 어떤 관점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인간과 본성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우리 과목에서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정치 그 철학 사상가들의 입론들을 두루 살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텍스트 이제 밖에서도 연결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과 연결돼서 이야기하면 본성은 타고난다 이런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리스 고전 시기 작가들에게 인간이 처한 이런 그 불완전함과 인간의 무력함에 대한 어떤 깊은 자각, 나아가서 신이 인간에게 적의를 품고 있다. 그다음에 행복한 것은 위험한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매우 뿌리 깊게 저번에 갖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푸스 왕은 소포클레스가 이제 그 신화의 이야기를 이렇게 문학으로 이제 각색한 오디푸스 왕은 이런 그 당대의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오디푸스 왕의 내용은 이제 이 작품과 더불어 3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소포클레스의 3부작 이라고 할 수 있는 클로노스의 오디푸스와 안티고네와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 이제 클로노스의 오디푸스는 소포클레스의 이제 마지막 그 비극 작품인데 안티고네보다는 시간적으로 좀 앞서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그림 그러니까 오디푸스 왕은 눈먼 오디푸스가 이 크레온에게 어린 두 딸을 보살펴주고 부탁하고 유배 생활 스스로 이제 이 테베를 떠나서 유랑하는 그 생활을 자청하면서 오디푸스 왕이 이제 끝나요. 그 이야기는. 네, 그러니까 클로노스의 오디푸스는 이 이후에 이제 이 스스로 눈을 찔러서 이제 눈을 멀게 하고 왕위를 버리고 이 테베를 떠나서 유랑하는 그 이후의 사건을 클로노스의 오디푸스가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유배길에 오른 오디푸스와 이제 그가 떠난 이제 이 집안의 반목과 질시, 그러니까 크레온과 그다음에 남겨진 두 아들 간의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다툼, 전쟁, 죽음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게 클로노스의 오디푸스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그
안티고네는 이제 아까 이 오디푸스는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해서 두 아들과 두 딸을 두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안티고네는 이제 작은 딸이에요. 작은 딸. 그러니까 이 오디푸스 왕이 이렇게 유랑을 떠날 때 아버지를 따라서 그를 이제 아버지를 보살폈던 착한 딸 안티고네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딸, 큰 딸이에요. 큰 딸, 미안합니다. 딸. 그 다음에 작은 딸 있으면은 집에 머물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정도까지 해서 1차 시는 마치고, 그 연결해서 2차 시에서 이제 이 자료를 중심으로, 이제 이 안티고네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안티고네의 아버지인 그 오데푸스 왕의 어떤 비극적인 그 서사를 쭉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제 그러면 이제 안티고네 이야기를 들어가면 훨씬 이제 쉽게 이야기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일단은 구두 인간과 본성 구두 1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